안녕하십니까, 홍기표입니다. 저번 시간 때 우리가 이제 제주의 편액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많은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마 시간 내에 다 못 맞춰서 그 두 가지 주제 편액만 아마 소개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그 편액의 어떤 그 개념과 뭐 연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제주의 편액을 적용했을 때는 그 관덕정을 비롯한 제주 목관화의 편액, 그리고 지금은 다 사라져서 없습니다만은 그 제주 성의 그 성문들 문루 편액에 대해서 저번 시간 때 이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제주의 이제 그 편액 중에 그 나머지 부분, 제주성 내에 어떤 그 제주 목계 그 부속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부속 건물들에 대한 그 편액 내용과, 그 다음에 제주 향교를 비롯한 정의향교와 대정현의 향교 건물의 이제 편액들도 이제 함께 소개해 드리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주목 이외 지역에 대한 그 어떤 아직 이제 현재 남아있는 그 고건축물들 편액과 정의 대정현 지역에 현재 이제 남아있는 그 건물 편액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향교 부분부터 이제 먼저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목 향교를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그 제주 상읍의 향교는 예전에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좀 학계에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조선 건국과 더불어 제주 향교가 설립되었다. 또는 정의향교와 대정향교는 우리 정의현, 대정현이 이렇게 이제 분리되어 나간 게 조선 태종 때라고 그랬습니다. 1416년 조선 태종 때 정의현과 대정현이 이렇게 이제 행정적으로 분리되어 나갔다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1416년에 정의향교 내지는 이제 대정향교가 설립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우리 제주 향교는 그 이건의 역사가 좀 복잡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처음 세워진 장소에 오늘날까지 500여 년 이상 계속 그 자리에 제주 향교가 소재했었냐 하면은 그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저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일도동 쪽, 지금 현재 제주은행 본점 자리에 이제 제주 향교가 이렇게 설립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그 관덕정이 이제 무예 연습장이어서 그 활을 쏘는데, 관덕정에서 활을 쏘는 연습을 하는데 동쪽을 향해서 관역을 세워서 쏘기 때문에 그 동쪽 관역이 있는 지점에서 더 동쪽으로 가다 보면 그게 이제 곧 향교가 있는 곳이어서 유교 성현들을 모신 지역으로 활을 쏜다, 그 성현에 대한 그 모독이다 해서 그래서 향교를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냐면 그 산지천의 동쪽, 지금 현재 동문시장 남쪽 편으로 제주 향교를 일단 1차로 1582년에 옮겨요. 그런데 이 동문시장 남쪽, 지금 산지천 동쪽으로 향교가 옮겨갔다가 그 지역이 이제 또 낮고 습하고 지역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다시 예전 향교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1668년이죠. 이인 목사 때 다시 예전의 향교 본래 원위치로 이렇게 이제 다시 돌아왔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첫 번째 이유와 마찬가지로 향교가 이제 그 관덕정에서 이렇게 동쪽에 있으니 다시 옮기자 해서, 물론 그것 말고도 1724년에 이 향교 일대에 아주 제주 성안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이 화재로 향교가 이제 전부 무너져요. 결국 할 수 없이 다시 또 예전에 이제 그 동문시장 남쪽, 산지천 동쪽으로 향교가 또 옮겨갑니다. 옮겨갔다가 아까 이제 이유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이 좀 지역이 협소하고 조금 낮고 습하다 해서 결국 어디로 다시 이제 이사를 하냐면 1755년에 광양 지역으로 이제 향교가 옮겨가죠. 이 광양 지역에 옮겨간 향교가 오늘날 어디다에 대해서는 좀 학계에서 이렇게 조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예컨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게 지금 카르텔 자리. 지금 카르텔 자리가 예전에는 그 제주 여고 자리였고, 그래서 그 지역이 일종의 이제 이렇게 학교 시설이 들어찬 공유지 성격의 토지였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아마 이 1755년에 그 홍태두 목사가 향교를 옮길 때 향교가 아니었느냐라고 이제 추정하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만은 아무튼 그 지역에 이제 향교가 있다가요. 1827년에 가서 다시 광양 지역은 비바람이 거센 지역이고 그래서 들판에 이렇게 향교가 이제 홀로 서 있기 때문에 쓸쓸하다 해서 다시 이제 용담동 쪽으로 이제 이건을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용담동에 이제 제주 향교가 소재하게 됐는데 제주 향교가 소재한 때가 1820년이니까 지금 용담동 제주 향교 시대는 한 200년이 조금 이제 안 되는 한 200년의 이제 역사를 갖고 있는 이제 소재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주 향교 이제 일단 대성전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작년에 아마 그 보물로도 이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도 이제 지정된 이제 대성전인데 대성전이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대성전이라는 현판이 이제 걸려 있죠. 예, 가까이서 이제 보신 현판 글씨인데 이 현판 글씨가 제주 향교에서 제주 유림 내에서 이렇게 친필로 써서 이제 만든 편액이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예컨대 지금 정의향교 대성전에도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대성전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데 현판 글씨와 좀 유사해요. 뿐만 아니고 이건 정의향교. 이번엔 대정향교에 가서 또 역시 대성전 현판 보니까 대성전이라고 편액이 걸려 있는데 역시 글씨가 조금 유사합니다. 해서 이 대성전의 이제 현판만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맨 왼쪽이 제주향교의 대성전 현판 편액이고요. 오른쪽이 정의향교의 이제 대성전 현판 편액이고 아래쪽이 대정향교의 대성전 현판 편액인데 글씨를 보시면 아마 다 동일한 서체다라고 이렇게 이제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제 어떤 한 글씨를 갖고서 결국 모각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맨 왼쪽 위가 서울에 이제 처음 문묘가 세웠을 때 대성전 건물의 현판 글씨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 성균관에 있는 대성전 현판의 글씨를 그대로 모사해서 다시 제주에 갖고 와서 제주에서 제주향교, 정의향교, 대정향교, 상업향교의 대성전 건물은 다 똑같은 글씨로 여기 그러니까 서울 성균관 여기 오른쪽은 제주향교 여기 왼쪽은 정의향교 그리고 또 오른쪽 아래는 대정향교 글씨체가 이제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서울 성균관에 있는 대성전 편액이 누구 글씨나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석봉 한호 선생의 글씨입니다. 그래서 서울 성균관 대성전에 있는 한석봉 선생의 현판 글씨를 모사해서 제주로 갖고 온 뒤 또 제주의 상업향교 대성전 건물에 그대로 나무판에 조각해서 이렇게 이제 걸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제주 상업향교의 대성전 편액은 서울 성균관 편액의 대성전 글씨와 동일하며 한석봉 선생의 글씨체로 그대로 모사해서 지금 걸려있다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향교의 이제 양대 건물이죠. 이번에는 이제 명륜당 건물입니다. 아까 대성전은 유교 성현들의 신의를 모셔놓아서 제향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면, 이제 향교에 소속된 교생들, 유생들이, 향교 유생, 교생들이 이제 공부하는 시설, 일종의 대학 강당이라고도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명륜당. 명륜당 현판도 지금 보니까 제주향교에 이제 명륜당이라고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맨 왼쪽에 보니까 이 서체가 누구 글씨냐 쓰여져 있어요. 신안 주희서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제 그 주자학, 성리학이죠. 완성시켜낸 이제 중국 남송 시대 때 주희를 높여서 우리는 이제 주자라고 하고, 주자가 이제 완성해낸 유교 철학을 이제 주자학 또는 성리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주희의 본관이 신안입니다. 강남 지역에. 그래서 중국 강남 지역의 신안이어서 신안 주희가 썼다라고 이제 글씨가 있는데, 자, 이 글씨체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서울 성균관에 있는 명륜당 글씨를 그대로 이렇게 모사해서 우리 제주향교 명륜당 글씨로 지금 붙여놓은 건데, 자, 여기까지는 아까 대성전 글씨하고 동일합니다만은, 그러면 우리 제주 상업향교 중에 타지역, 즉 정의향교의 명륜당, 대정향교의 명륜당 글씨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의향교 명륜당 현판인데요. 정의향교 명륜당 현판의 명륜당이라는 글씨체가 비슷한 듯 하지만은 틀립니다. 뿐만 아니고 여기 왼쪽에 보니까 숭정 8년 5월 1 동자 정상명이란 사람이 글 썼다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신안주의가 쓴 원래 명륜당 현판이 아니라 정의향교 명륜당 현판은 이 숭정 8년이 여기 지금 다시 한번 확대했습니다. 숭정 8년 5월 1 동자 정상명 서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 숭정 8년이 언제냐면 1635년입니다. 인조 13년. 동자는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해석할 때는 어린아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어린 유생이 정상명이라는 사람이 썼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1635년. 과연 이 어린아이가 쓴 명륜당이라는 글씨를 과연 그 정의현 지역에 이제 그 유림 어른도 다 계신데 명륜당 현판으로 과연 걸어놨겠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오늘날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저는 어떻게 봤냐면은, 우리 통상 이 살인파들의 스승으로 이제 활약했던 이제 그 김경필 선생이 있어요. 조선 초에. 이 김경필 선생이 늘 소학이라는 책을 이렇게 이제 품에 갖고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기본 생활 습관을 이렇게 이제 갖추려고 했던 유학자입니다. 그래서 김경필 선생은 스스로를 이제 소학동자라고 부르고 다녔어요. 그때 소학동자의 동자처럼 자신을 조금 낮춰서 겸손의 뜻으로 이제 동자라고 이제 표현한 게 아니냐. 그러면 여기 지금 정의향교 명륜당도 조금 정상명이라는 분이 어느 정도 이제 유림 청장년인데 자신을 조금 겸양해서 동자 정상명이 썼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제 그 정의향교 정교도 역임하시고 지금 우리 제주 한학자로서 아주 훌륭하신 이제 그 성산에 계신 그 선홍 오문복 선생과 이제 이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홍 오문복 선생은 정의향교 정교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정의향교의 예전서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역시 어린 나이였던 정상명이라는 분이 정의연 출신의 정상명이라는 분이 썼다라고 당신은 이제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구전으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손홍 선생님의 의견에 따르면 그리고 또 정의향교의 그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그 이야기에 의하면 동자는 어린아이가 맞고요. 정의연 출신의 어린아이 정상명이라는 사람이 썼다라고 이제 해석해도 될 듯하고요. 혹시 아직 문헌에서 이제 그 내용이 확인되고 있지 못하니까 저는 이제 동자를 또 정의연의 유생이었던 정상명이라는 분이 자신을 또 겸양하며 이렇게 이제 쓴 글씨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우리가 다 이렇게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이번엔 대정향교 명륜당 현판으로 한번 가보죠. 대정향교의 명륜당 현판은 지금 밖에 안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붕 바로 아래 처마하고 그 다음에 건물로 들어가는 문하고 너무 좁아요. 그래서 아마 대정향교 명륜당 건물에 이 현판을 걸어 놓을 수는 없고 오히려 명륜당 건물 내부에 들어가면 내부 들보 사이에 이 명륜당 현판이 이렇게 이제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글씨체는 아까 신앙주의서 제주향교 명륜당 글씨체와 유사한데요. 왼쪽에 역시 또 이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글씨를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요. 이 확대 이제 사진이 조금 희미하게 잘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양 주부자 수필 숭정 기원후 4년 임신년 중구일 9월 9일이죠. 대정현감 변경둥 근계 해서 대정현감이었던 변경둥 선생이 제주인 출신 대정현감입니다. 상가 걸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 쓴 거는 대정현감 변경둥 선생이 쓴 게 아니고요. 쓴 거는 역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안주의서의 명륜당 현판 글씨와 동일합니다. 서체가. 따라서 명륜당 세 글자에 대한 내용은 제주향교 명륜당의 신안주의서 현판을 그대로 모사했지만은 그것을 나무판에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삼가 이 명륜당 현판을 걸고 지금 현재 현판 걸고 한 것은 이 1812년 여기에 이제 숭정 기원 후 네 번째 임신년이죠. 이때 이제 대정현감 변경둥이 요 자양 주부자의 수필 주자의 이제 손으로 쓴 글씨 아까 명륜당 글씨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이제 모각해서 단지 대정현감 변경둥 선생이 이제 걸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맨 왼쪽이 제주향교의 명륜당 현판 글씨고요. 그 다음 오른쪽이 아까 정의향교의 명륜당 현판 글씨고 그 다음에 아래쪽이 이제 대정향교의 명륜당 현판 글씨인데 일단 요 두 개 제주향교하고 요 대정향교 요 명륜당 현판 글씨를 보시면은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기 위에 정의향교의 명륜당 현판 글씨는 틀리죠. 물론 제주향교나 지금 대정향교에 있는 명륜당 현판 글씨를 좀 이렇게 이제 모사하려고는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만은 글씨체가 틀려요. 예를 들어 여기 명자에 여기 올라가는 삐친 부분이나 내려와 있는 부분이 신안주의가 썼을 때는 좀 뭉툭하게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아주 뾰족하게 이렇게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단자 같은 경우도 이게 좀 뭉툭하지만은 아주 붓글씨 서체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잘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어서 아마
이 서체를 보게 되면은 신안주의가 쓴 원래 명륜당 현판의 글씨를 보고 아마 이 정상명이라는 분이 이제 그대로 옮겨 쓴 듯한데 글씨체가 뭐 그렇게 이제 잘 썼다기보다는 모방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안주의의 명륜당 현판 글씨와 좀 유사한 느낌이 들긴 해도 역시 이제 서체는 좀 다르다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그러면 아까 손홍복 선생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에게 한번 시켜보고 그래서 이제 글씨체가 좀 상대적으로 괜찮은 듯하니 이렇게 이제 현판으로 만들어서 걸어놓은 게 아니냐, 이 말씀도 좀 일리가 있는 듯은 합니다. 자, 아무튼 이것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성균관의 명륜당 현판은 도대체 어떻게 이제 돼 있느냐, 이 확인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서울 성균관에 있는 이제 명륜당 현판을 보니까 서울 성균관의 문묘에 있는 명륜당 현판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밖에 명륜당이라는 글씨체가 이렇게 이제 있고요. 또 하나는 안에 명륜당 건물 안에 들어가시면 서울 성균관 명륜당 건물 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또 명륜당이라는 현판이 하나 더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현판은 그러면 도대체 누구 글씨고 안에 있는 게 도대체 누구 글씨냐, 이거를 이제 확인해 보시면 아까 우리가 본 신안주의서의 명륜당 현판, 여기에 명륜당 신안주의서라고 돼 있는 내부 현판, 지금 서울 성균관 내부 현판이 지금 우리 제주향교나 대정향교에 걸려있는 명륜당 현판 글씨와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 제주 삼업향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육지에 있는 우리나라 전국 향교의 명륜당 글씨도 신안주의서의 명륜당 요 글씨를 그대로 모각해와서 달아놓은 향교가 대다수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서울 성균관에 바깥에 있는 그 명륜당 현판도 있다고 그랬죠. 자, 이거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현판이냐면은 여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대명, 만력, 병호, 맹하, 쥐, 기래, 사, 진사, 급제, 한림원, 수창, 흠차, 정사, 금능, 주, 지, 번, 서라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여기 대명 하면 이제 명나라 높인 거죠. 명나라 만력연가, 만력은 이제 명나라 신종의 연호로 1573년에서 1620년입니다. 이게 만력의 병오년이 1606년이에요. 이 1606년에 맹하는 음력 4월을 맹하라고 그럽니다. 이 음력 4월 아주 좋은 날 길이래. 이제 누가 썼냐 하면은 이 사람이 쓴 거요. 사진사. 진사를 하사받은, 과거에 급제하니까 소가에 급제하니까 진사를 하사받았겠죠. 진사를 하사받은 급제자인, 지금 현재는 중국의 한림원 수찬으로 근무하고 있는 흠차. 흠차는 황제명을 받던 사신을 흠차라고 부릅니다. 예, 흠차, 황제명을 받던 사신인 사신단이 올 때는 대표자가 정사라고 부르고요. 뭐 부대표자를 이제 뭐 동지관 또는 서장관 해서 이제 기록관 해서 이렇게 이제 부사라고도 하고, 그래서 정사, 부사, 서장관, 하여튼 사신단들이 이렇게 이제 쭉 있는데, 정사인 근능, 역시 강남 지역입니다. 주지관이라는 사람이 썼다 해서 지금 서울 성균관에 걸려있는 밖의 현판은 이렇게 1606년에 주지관이라는 명나라 사신이 외란이 끝나고 나서 이제 선조와 이렇게 이제 대화 나누기 위해서 왔을 때 명륜당 현판 글씨를 지금 써준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 성균관에는 명륜당 현판이 2개 있는데, 내부에는 원래 신안주의가 썼다고 알려진 명륜당 현판 글씨가 있고, 밖에는 이 선조 때 1606년 사신으로 왔던 명나라 주지관이라는 사람이 쓴 글씨 2개가 걸려 있는데, 우리 제주 삼업향교의 명륜당 글씨는 주지관 글씨가 아니고요, 이제 원래 주작 신안주의서 이렇게 이제 명륜당 현판 글씨가 걸려 있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맨 왼쪽 위가 서울 성균관 명륜당의 현판 글씨입니다. 명륜당 신안주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우리 제주향교의 이제 명륜당 편액이에요. 명륜당 신안주의서. 그리고 오른쪽이 대정향교입니다. 명륜당. 그리고 왼쪽이 정의향교입니다. 명륜당. 요거는 정상명이라는 사람이 썼다 해서 이렇게 이제 제주 상업의 이제 명륜당 현판까지 그 연원을 이렇게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제주 상업 향교 중에서 아주 독특한 건물이 하나 있죠. 제주 향교에 있습니다. 개성사라는 건물입니다. 개성사라는 건물인데요.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이 개자가 10개자입니다. 문 열다라는 뜻보다는 어떤 그 왕조를 개창하다, 열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열 개자 뜻이고요. 요 성은 이제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유교 성인을 열리게 해준 분들을 모신 사당이다라는 뜻으로 이제 개성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통상 얘기하는 유교 성인하면 이제 공자와 그 다음에 이제 공자의 아래 단계에 모셔져 있는 이제 사성, 네 성현, 즉 증자, 자사, 안자, 그리고 맹자, 요 네 분하고 공자를 이제 흔히 우리가 유교 성인이다, 성현이다 얘기를 하면은 이런 분들을 탄생하게 한 아버지, 부친을 모신 사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성인을 열게끔 해준 분들을 모신 사당이다라는 뜻으로 개성사 현판이 지금 제주향교에 가면 밖에 이렇게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개성사라고 쓴 글씨가 있고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또 개성사 건물 안에 이렇게 또 이번엔 거꾸로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쓴 개성사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향교 개성사도 지금 글씨가 이제 현판이 2개 있는데요. 하나는 밖에 있고 하나는 안에 있는 건데 이 안에 있는 현판 글씨부터 볼까요? 안에 있는 현판 글씨를 즉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쓴 글씨를 보니까 이렇게 왼쪽에 이 낙관이 새겨져 있어요. 이게 아마 자세히 안 보면은 확인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일종의 이제 지금 건탁한 건데요. 그러니까 어디 한지로 이렇게 이제 물 뿌려서 접착을 시킨 뒤에 먹물 방망이로 두드려 갖고 우리가 이제 통상 탁본 할 때에 그런 탁본은 이제 습탁이라고 해서 습기 즉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탁본이다 해서 습탁이라고 하는데 통상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동전 하나를 놓고 그 위에 종이를 얹혀 놓고 연필로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양각되어 있는 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어릴 때 혹시 연습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경우가 이제 건탁이라고 마른 상태로 하는 탁본이다 해서 건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개성사 현판을 건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 여기 낙관이 있는데 이 낙관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종우인 그리고 성농이라고 이제 딱 나와 있습니다. 위에는 이름이고요. 아래는 호입니다. 성농 이종우라는 사람이 쓴 개성사 현판이 되는데 이분은 제주분이 아니에요. 이제 조선 말기 때 서예가로 이제 명필로 아주 알려진 인물인데 이종우라는 분이 이제 아마 제주에서 이제 요청을 받고 개성사라는 현판을 이제 써줬나 봐요. 낙관까지 찍어주니까 그 낙관까지 지금 나무판에다가 새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향교 개성사 내부의 현판은 성농 이종우 선생의 글씨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밖의 현판 요거 아까 이제 처음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새겨진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쓰여진 개성사 요 글씨는 여러 문헌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증거탐라지에도 나와 있고요.
우리 제주인 출신으로 명필과 문장가로 알려진 김용진 선생의 이제 글씨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우리 제주향교의 개성사는 개성사 건물도 좀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유교 성현인 공자, 그 다음에 안자, 그 다음에 증자, 그 다음에 자사, 그 다음에 맹자, 이 5분의 아버지들을 모신 사당인데 이 아버지들을 모신 개성사 사당이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렇게 연원을 오래 갖고 있지 못합니다. 조선 후기 숙종 때부터 서울 성균관에 이제 개성사를 처음 설립했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영조 때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제 개성사 설립 붐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면서 또 대부분의 개성사 현판은 다 이렇게 이제 회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전국 향교 중에 이 개성사 사당을 남겨서 보존하고 있는 향교가 우리 제주 향교 말고 전라도의 전주 향교라든가 나주 향교 등 아주 극히 일부 향교에서만 개성사 현판이 지금 현재 남아 있고요. 우리 제주의 이제 개성사 현판은 언제 세워진 거냐면 1840년대 후반 목인배 목사 때 이 정확하게 이제 목인배 목사 때 이제 창건되었음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왕 향교 나온 김에 저기 대정향교의 음은당 현판도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지금 대정향교의 음은당 현판이 이렇게 이제 걸려 있습니다만은 지금 대정향교에 걸려 있는 음은당 현판은 이거는 모가품이고요. 원본은 어디 있냐면 추사기념관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추사기념관에 있는 원본 음은당 편액입니다. 이 글씨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이 쓰신 글씨죠. 칠필입니다. 그래서 요 대정향교의 동제 건물이거든요. 이 동제는 통상 향교에는 6개의 중요한 건물이 있죠. 가장 중요한 건물이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성전과 명륜당이라면 대성전 한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동쪽과 서쪽으로 또 역시 다른 유교 성현들의 신의를 모시기 위한 동무서무라는 2개의 건물이 회랑처럼 이렇게 이제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명륜당이 있으면은 명륜당에 역시 마찬가지로 동쪽 서쪽으로 동제 서제 해갖고 역시 기숙사경 교실로 이 동제 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향교에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건물이 이렇게 이제 6개가 일단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거죠. 대성전 건물과 동무서무, 명륜당 건물과 동제 서제가 있는데 이 중에 동제하면 명륜당에서 동쪽으로 세워진 유생들의 이제 교육공간, 교실이다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현판이 지금 음은당이라는 거예요. 추사 김정희 선생이 쓴 건데 도대체 언제 이제 누구에 의해서 이제 쓰여졌나를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니까 뒷면에 이 지금 추사기념관 현판 원본 뒷면에 이런 글씨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공탄 2397년 도광 26년 병오년 11월 1일 해서 진주 후인 강사공이 요청했다 이거예요. 누가 이게 적소 전 참판 김공정희에서 적소 지금 유배 장소인 유배인이라는 뜻이죠. 유배인 전 참판 형조 참판인인가 이제 김정희가 여기 맞죠. 예, 전 참판인 김공정희에게 요청해서 제액 이 글을 짓고 음은당이라는 글 지은 것도 추사김정희가 짓고 글씨도 추사김정희가 써서 그래서 근계 삼가 걸었다 해서 이렇게 도강 26년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도강 26년이 몇 년이냐면 1846년입니다. 그래서 1846년에
당시 대정향교 훈장이었던 강사공이라는 부분이 마침 이제 대정현에 이제 유배와 있던 추사 김정희 선생에게 부탁해서 이 음당이라는 현판 짓고 쓰고, 그거를 나무에 새긴 분은 또 향원이라고 아까 되어 있었죠. 향원 오재복이라는 사람이 새겼다라고 지금 현판 뒤에 이제 그 연원을 알 수 있는 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음운당 현판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현판이어서 잘 보존해야 될 겁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추사기념관에 잘 원본에 보장되어 있고 원본의 글씨체를 그대로 모각해서 지금 또 대정향교 음운당에 걸어놨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잘 보존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음운당이라는 뜻이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음운당이라는 뜻이 어디에서 유래하는 글이냐면은 논어에 나와 있는 그 글입니다. 논어 개시편에 보면은 구사라는 말이 있어요. 구사. 9가지 생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유구사, 공자왈 군자유구사.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아주 훌륭한 사람은 구사, 9가지 생각을 늘 몸에 갖춰야 된다. 해서 그 쭉 나옵니다. 9가지 생각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면 뭐 시사명, 청사총, 색사원 등 해서 볼 때는 밝음을 봐라, 생각해라. 또는 들을 때는 늘 아주 밝은 내용만 들으려고 애써라. 또 색, 용모는 얼굴에는 좀 인상 찌푸리지 말고 온화한 모습을 좀 생각해, 온화한 모습을 띠도록 인상을 생각해라. 쭉 해서 여기 8번째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사문 해서 의심이 나면 사문, 질문을 묻는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혼자 그냥 끙끙 앓지 말고 뭔가 자기가 모르고 의심이 나고 궁금증이 있고 호기심이 나면은 전문가를 찾아다녀서 공부하고 물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문의 사자를 빼고 의문이란 말을 그대로 따온 거죠. 이제 그 논어 게시편에 나와 있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추사 김정희가 써서 이렇게 이제 내려보내 준 겁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향교 공부는 요 정도로만 하고요. 이제 우리 부속 건물로 이렇게 이제 가서 보시면은 오연단에 이제 향연사라고 있습니다. 이 우리 제주 유학자로서, 제주 출신 유학자로서 훌륭한 두 분의 신예를 모셔놓은 것이죠. 한 분은 그 조선 세종대왕 때 이제 한상부 판영까지 역임했던 영곡 고득종 선생이 계시고요. 또 한 분은 이제 효종, 현종 때 여기 그 오연단의 그 귤림서원의 그 합당인 장수당을 이렇게 이제 세워야 된다고 당시 제주 목사 이괴에게 건의했던 명도암 김진용 선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전기 때 영국 고득종 선생 한 분, 조선 후기 때 명도암 김진용 선생 한 분, 요 두 분은 우리 제주가 배출해낸 훌륭한 유학자 두 분이다 해서 지금 현재 요 오연단 향연사에 요 두 분을 모신 사당이 이제 있는데, 향연이란 말은 뭐 쉽죠. 향은 그냥 고향 향자고 혀는 어질 향자이기 때문에 우리 고향 출신으로, 우리 제주 출신으로 아주 어진 유학자를 모신 사당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분의 이제 모신 사당이 있고요. 이 장수당은 역시 오연단의 이제 한쪽에 장수당이라고 이렇게 이제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효종 때 이제 그 이괴 목사 때 효종말 현종 때 이괴 목사 때 이 오연단 터가 이제 그 조금 공부하기 좋은 곳이다 해갖고 1660년에 이제 여기에 장수당부터 먼저 들어옵니다. 오연단에 장수당부터 먼저 이렇게 이제 건립이 돼요. 왜냐하면은 제주에 그래도 이제 청장년들이 공부할 이렇게 그 고등교육기관이 제주 한교밖에 한 곳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제 들어와서 공부를 좀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이제 제주 한교와 버금가는 별도의 이제 학교를 하나 만든 거죠. 이괴 목사와 명도암 김진영 선생이. 그게 이제 장수당입니다. 장수당이 1660년에 세워지고 난 뒤에 7년 있다가 저기 가락천 동쪽에 세워져 있던 충암 김정 선생의 사당을 장수당 뒤쪽으로 옮겨오죠. 그러니 이제 1667년쯤 되면 오연단에 무슨 건물이 등장하냐면
지금 현재 그 오연단에 이제 그 비석들이 있는 곳 쪽으로 충암사당이 들어오고 그 앞쪽으로 요 장수당 건물이 들어서서 충암김정이라는 분을 이렇게 이제 추모하는 사당과 그리고 또 학생들이 공부하는 강당, 장수당 해서 이제 서원의 규모가 갖춰졌죠. 그러니 그로부터 한 10여 년 뒤에 1682년에 충암김정 선생 외에 규암 송인수 제주목사, 그 다음에 동계 정원 선생, 그리고 청운 김상원 선생 네 분을 모셔서 사현을 모시고 이제 귤림서원이라고 이제 그 지역이 이렇게 이제 오연단 지역이 탄생됩니다. 1682년이죠. 물론 이제 그로부터 또 한 13년 뒤에 1695년에 가면은 우암 송시열 선생도 우리 제주에 유배 왔다가 이제 잠시 머물러 올라가다가 이제 사사당하시는데 우암 송시열 선생도 우리 제주에 오셨기 때문에 우암 송시열 선생까지 모시자 해서 이제 오현을 이제 모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오현을 모신 우리 제주 최초의 서원, 귤림 서원이었다가 이게 일제강점기 때 서원 철폐력 때문에 없어지니까 그 뒤에 이제 조두석 5개를 세워서 오늘날 오현에게 제사하기 위한 재단이다 해서 오연단이라는 말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요 장수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공부하는 이제 강당이 되는데 유생들이 이게 어디에 나온 말이냐면 예기에 나옵니다. 이 유교 경전인 예기에 나온 말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군자 쥐어 학야, 군자가 훌륭한 사람이 어떤 학문을 대하는 자세로는 공부해야 될 기본 자세로는 어때야 되냐면 첫째 장언, 자기가 공부한 바를 마음속에 쫙 갖춰야 된다. 이 감출장자거든요. 예, 감추다는 뜻이 아니라 저장하자는 뜻입니다. 자기 내부에 머릿속이든 마음속이든 잘 저장해 놔둬야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또 수어, 저장만 하면 안 되고요. 그거를 자꾸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고 닦고 복습하고, 그 다음에 시건, 또 이렇게 명상에 잠기면서 숨쉴 식자인데요. 좀 명상에 잠기면서 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유언, 좀 잠시 이렇게 이제 유람하면서 또 견문도 넓히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군자가 훌륭한 사람이 그 공부해야 될 기본 자세다 해서 4가지를 얘기에 이제 나온 글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앞에 2개, 장언, 수언의 장수를 이제 따온 글이죠. 그래서 장수당이라는 말은 유교 경전인 예기에서 따온 말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왕 학교 나온 김에 지금은 근접도 없이 사라졌습니다만 저 건입동에 이제 가보시면은 이렇게 삼천서당터라는 이제 표지석도 있고, 지금 그 지역에는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가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삼천서당이죠. 그 삼천서당 앞에 이렇게 이제 그 표지석이 세워져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 4, 5년 전에 가서 찍었는데 요새는 이 표지석이 요 도로변 화단 쪽으로 또 옮겨져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아서 뭐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건입동에 이렇게 이제 삼천서당 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2개 갖고도 아마 이제 그 수용을 못했나 봐요. 이제 그 총장년을 대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제주향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귤림서원, 오현단의 귤림서원 있죠. 해서 이 2개 기관만으로도 또 수용이 안 되니까 영조 때 1735년 노봉 김정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 영조 때 노봉 김정 목사가 역시 제주향교든 귤림서원이든 들어가서 공부하지 못하는 청장년들은 이제 여기에는 어떤 그 토호 세력이나 양반 세력의 자제가 아니라 뭐 중인이나 평민의 자제들 중에서도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은 청장년들은 별도로 만들어주는 게 이게 삼천서당입니다. 그래서 이 삼천서당의 삼천이 석삼자에다가 샘천자거든요. 예, 새샘이 솟아나는 곳이다 라는 뜻이어서 아니나 다를까 그 지역에 가서 보시면은 산저천, 감액천, 극고천이라는 새샘이 솟아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샘이 솟아나는 곳이어서 산지천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곳이어서 삼천이라고 이름도 이제 지었지만은
원래 삼천이라는 말은 여기도 지금 나와 있지만 주역에서 이제 나와. 왜냐하면 이 삼천사당을 세운 노봉 김정 목사가 삼천사당을 세우면서 지은 상량문이 오늘날 전해요. 노봉문집에. 그 삼천사당 상량문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주역 몽꾀에서 나왔다. 과감하게 행동하며 덕을 기른다. 이게 이제 몽꾀의 상이고, 그래서 이 삼천사당의 삼천은 과감하게 실천하며 묵묵히 덕을 기르는 몽꾀의 상을 이제 취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이 이원주 목사가 이 삼천사당을 중수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비로소 이제 아주 쉽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역경에도 지금 아까 나오듯이 이렇게 샘물이 솟아나오는 게 몽인데 이 과감하게 실천하며 묵묵히 덕을 기르는 게 주역, 몽꾀에서 나왔고, 그다음 맹자도 그 인의예지 사단을 얘기할 때 다 이렇게 이제 그 샘이 처음 솟아나는 것처럼 공부해야 된다라고 했고, 공자도 우물 파는 게 샘물 나오는 데까지 근원까지 쫓아가면서 그 근원을 항상 탐구하려는 자세로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 맹자와 같은 유교 성인들 뿐만 아니고 그분들이 그 진짜 우리가 유학 공부하는데 가장 핵심 경전으로 인정했던 주역, 역경이란 책에도 역시 우물, 즉 샘물은 항상 군자가 공부하는 기본 자세여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그 성현이 그 샘물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으니 삼천이라고도 이렇게 이원주 목사가 이제 해석한 글에 있어서 오늘날 삼천사당이라는 말이 어떻게 이제 지어지게 됐는지, 누가 지어지게 됐는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삼성열에 가서 보시면 대문에 건시문이라는 이제 글이 이렇게 새겨져 있죠. 예전에 우리 그 삼성열, 모흥열 공부할 때 아마 좀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역시 낙관이 이렇게 딱 찍혀져 있네요.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시문 이렇게 낙관이 찍혀져 있는데 낙관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홍종시인 연농이라고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서 일제강점기 초반까지 살다간 이제 그 추사체의 명필 연농 홍종시 선생의 글씨로 지금 삼성열 입구 대문 건시문 글이 이제 이렇게 이제 새겨져 있고 낙관이 새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금 제주에 이렇게 명필에 낙관까지 찍혀서 전하는 편액은 2개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향교 개상사 내부 현판에 성농 이종우 선생의 낙관, 그리고 이제 삼성열 들어가는 외대문 건시문 현판에 이제 낙관, 요 2개만 지금 현판에 이제 낙관이 찍혀서 전하는 현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잘 좀 보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건시라는 뜻이 뭐냐 이거예요. 건시. 그냥 한자 해서 그대로 했으면 건은 하늘 건자고 시는 비로소 시자, 시작한 시자입니다. 예, 하늘이 비로소 이제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이 보울라, 야놀라, 부울라 삼신인이 이제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의 역사가 처음 열렸다라는 뜻, 하늘이 처음 열렸다라는 뜻을 이게 상징하고 있는 표현인데, 원래 이제 건시의 뜻은 그게 아니고요. 어디서 유래하냐면 이겁니다. 주역에 보시면 건꾀가 있습니다. 주역 건꾀에 보시면은 건의 시작은 아름다운 이로움으로써 천하를 이롭게 한다라고, 여기 지금 건시, 능이, 미리, 리천하라는 말이 역경에 주역에 있습니다. 이 건꾀에 보시면 건시, 건이 시작은 능이 미리 아름다운 이로움으로써 천하를 이롭게 하는 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건시문이라는 뜻이 고울라, 야물라, 부울라 삼신인의 탄생은 이분들이 우리 제주를 위해서, 나아가서 온 천하를 위해서 참 훌륭한 어떤 덕과 행동으로 아름다운 이로움으로써 우리 이 세상을 이롭게 만들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뜻하고도 합치되기 때문에 이 건시문의 뜻도
그 삼신인의 탄생과 관련해서 상당히 그 상징적으로 의미가 이제 그 상통하는 패널이어서 우리가 이제 좀 소중히 잘 간직하고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저기 동문시장에서 다 저기 동남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언덕배기 위에 지금 발굴 현장입니다. 운주당 터죠. 아마 저 어르신들은 조금 오래되신 어르신들은 여기 이제 그 고수선 여사께서 이제 살던 곳이어서 운주당 할망이 살던 고수선 여사가 살던 터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겠습니다만은 여기가 사실 예전에는 조선시대 때 운주당터였습니다. 예, 그러면 조선시대 때 그 운주당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뜻이고 어떤 의미를 지닌 건물이었느냐 하면은 일단 편액은 문헌에 보면은 이산해가 썼다고 저기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관덕정 편액을 이산해 글씨인가 안평대운 글씨인가 이제 조금 논란의 소지가 아직은 있다라고 이제 말씀했는데 운주당은 아예 그냥 이산해 글씨라고 지지서에 나옵니다. 조선 후기 지지서에 이산해 글씨라고 돼 있는데 운이 운전하다, 놀리다라는 뜻이고요. 주가 산까지 주표합니다. 그러니까는 운주라는 말은 산까지를 놀린다는 뜻인데 그 산까지가 뭐냐면은 그 예전에 이제 그 주역에서 점을 칠 때 50개의 그 나무 조그만 그 가지 통을 만들어요. 그 산통이라고 그러고요. 그 50개의 그 나무 조각 그것을 이제 산까지라고 합니다. 그걸 갖고 이렇게 이제 그 연월일시 뭐 이거에 따라서 사람마다 이렇게 이제 점을 치고 나온 괴 하나를 갖고서 그 사람 1년 뭐 운수를 얘기해 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주역이라는 게 유교 경전이기도 합니다만은 점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칠 때 이렇게 이제 그 놀렸던 산까지가 50개가 있는데 그런 산까지를 놀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운주라는 말을 한번 고사에서 찾아보니까 사기에 보면 사마천 사기에 보면 어떤 글이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운주 유학이라는 말이 나와요. 즉 유학은 장막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한전 한나라 유방이 초나라 항우와 중국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진시황 이후 이렇게 이제 초한전을 벌일 때 한나라 유방에 그 참모들이 많았죠. 장군들도 있고 한신 같은 사람은 장군이고 그리고 이제 참모격으로 지략가였던 장자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량. 이 장량이 천막 속에서 산까지를 올려서 점치면은 어떻게 이제 병법 전술을 구사하면 저 천리 밖에 있는 전투에서도 승리를 결정지을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장막 속에서 작전 계획을 세워서 천리 밖의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라는 말이 사마천 사기에 실려 있습니다. 한고조 유방과 장량의 고사예요. 여기에 운주만 따온 거죠. 그래서 이제 운주당이라고 했고 이게 그럼 어떤 용도로 세워진 건물이냐면 평상시에는 제주 목사나 제주 판관이 상하인 지금 현재 목과나 이하인 지금 저 예술공간 이하 이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평상시 이렇게 행정업무도 담당하고 합니다만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어떤 그 군사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실제로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는 목관하나 이하에서 이렇게 지휘할 수가 없죠. 이렇게 이제 제주성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 그리고 이 제주성으로 쳐들어오는 외적의 동태가 어느 지역인지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 이곳에서 이렇게 이제 군사 지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 훈련이나 아니면 실제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 이 목사나 판관과 이 군인들이 이렇게 이제 집합을 해서 지휘할 수 있는 군 지휘소, 비상시 군 지휘소 역할을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장대라고 부릅니다. 그 장대의 용도로 세워졌던 건물이 운주당이에요. 운주당. 그래서 그 뜻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렇게 작전 지휘를 하게 되면은 어디 저 먼 곳
천리밖에 승부도 결정지을 수 있다. 승리를 결정지을 수 있다. 해서 이게 운주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운주당을 좀 잘 아셔야 될 게 언제 누가 세웠냐면 1566년에 곽클 목사가 동성을 이렇게 이제 옮기죠. 지금 현재 저 동쪽 지역으로 원래는 산지천 서쪽으로 이렇게 동성이 있었는데 요 곽클 목사 때 이 한 10여 년 전에 1555년 울묘해변 때 이 외적이 이제 화북포로 쳐들어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조선전기 때 제주성은 지금 저 산지천 동쪽 밖으로 저 쌓여 있을 때가 아니고요. 산지천 서쪽을 따라서 제주성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 산지천 동쪽의 고지대, 오늘 저 산지천 그 위에 기상대 위에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이 지역, 이 오연단 바로 건너편에 이 지역이 고지대인데 이 지역에서 제주성이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외적과 1555년 을묘해변 때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많은 이렇게 이제 그 희생을 치렀습니다. 예, 이것을 경험한 뒤에 건의가 들어가서 한 10여 년 뒤에 1566년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제주성이 지금 그 산지천 서쪽으로 이렇게 이제 세워져 있던 걸 더 산지천을 포함해서 더 동쪽으로 지금 이렇게 확장을 한 거죠. 확장하면서 바로 동남쪽 아래 지금 그 동문시장에서 저기 동남쪽으로 올라가는 언덕배기에 이 운주당이라는 이제 건물을 지금 세웠던 것이고 이 터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운주당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산지천 지금 기상대 위쪽 건물에는 결승장이라고 불리는 건물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성윤문 목사 때 이렇게 이경룡 목사 때 이제 세워졌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하건대는 어떤 그 이 동성 기상청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그 제주성 일부 잔정 구간이 있거든요. 예, 그 지역의 어떤 치성 위에 이제 그 우리 제2각처럼 정자가 세워져 있고 그 세워져 있는 정자가 결승정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조선 후기 때 오면 사라져요. 그러니까는 세워지고 사라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는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이 세워진 데에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동쪽 지역으로 운주당의 동남쪽에 있으니 바라보는 동북쪽 바닷가 지역 고지대에는 결승정을 지어서 대꾸로 그 편액을 지은 거예요. 그 건물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운주당 결승정이라는 이제 건물을 지었는데 아마 향후 기상청 자리에 어떤 그 제주 성곽이 일부 복원이라도 되면은 아마 그 복원된 제주 성곽의 치성을 찾고 치성 위에 결승정까지 세워서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운주당과 더불어 결승정이 있었다라는 내용 알면은 좋을 듯합니다. 예, 요거는 지금 저 오연단에서 저 남성 복원된 그 성곽 위에 세워진 제2각 건물이죠. 제2각. 요 제2각 건물은 요 제는 제압하다. 이는 오랑캐 입자입니다. 오랑캐를 제압하는 이제 건물이라는 뜻으로 제2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치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천 누각으로 세워져 있죠. 그래서 이 제2각 건물을 이렇게 이제 그 복원하는데도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토론이 이제 많았었고, 그래서 지금 바닥에 세워진 주춧돌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아마 치성 위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판글씨는 그 한글 서체로 아주 훌륭하신 명필로 알려주신 아마 현병찬 선생님께서 아마 쓰신 글씨가 아닌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제2각 역시 장대의 기능을 하는군요. 지성 위에 아마 제2각 올라가서 제주 성안과 제주 시내를 내려다보시면 한눈에 다 내려다보이거든요. 뿐만 아니고 제주 성안만 내려다보이는 게 아니라 바다를 보면 저기 원당봉에서부터 도두봉까지 제주 앞바다 전 바다가 이렇게 한눈에 이제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기상대 안에는 또 공신전이라는 건물도 있어요. 지금 표지성만 이제 세워져 있는데요. 근데 이 기상청 안에 이 공신장이라는 건물은 원래는 어디 세워진 건물이냐면 북수
북수구에 세워졌던 건물입니다. 북수구 위에 수구문 위에 눌루로 공신루라고 이제 세워졌던 게 이원진 목사 때 세워졌던 게 나중에 조선 순조 때 이혜연 목사가 그 바로 앞에 산지천 샘물터에 아낙네들 빨래하고 뭐 어린아이들 자맥질하고 하는데 심지어는 성인들 뭐 막 그냥 그 해수욕도 즐기고 하는데 벌거벗은 몸으로 이렇게 이제 나돌아다니고 이런 게 이제 좀 뭐랄까 보기 좋지 않고 시끄럽다 해서 요거를 이제 지금 그 기상청 자리 쪽으로 입구 쪽으로 옮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게 이제 그냥 혼자만의 별도의 건물인 공신정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만은 이 뜻이 두 손 모을 공자에다가 이제 별신자예요. 근데 이 별신자가 북극성을 상징하고 따라서 공신정이란 말은 북극성을 향해서 두 손을 모은다, 예의를 갖춘다는 뜻입니다. 예, 그때 북극성은 이제 임금을 상징하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고 묵별들이 그에게 향하는 것처럼 우리 제주 변방에 있는 신화가 서울에 있는 이제 그 북극성, 즉 왕을 이제 그리워한다는 어떤 그 유교적 이제 그 충신의 의미를 담은 편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누구 시에서 나온 글이냐면 두보시에서 나온 글이에요. 위루 만 북시에 내갖고 이렇게 이제 두보시. 향사랑 건물 있죠. 삼도동에. 향사랑 건물에 이 편에 아주 대자로 잘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자를 보시면은 모일 사자예요. 원래는 향사의 사자가 쏠사자, 활쏠 사자가 이제 원래 향사장의 의미거든요. 이 조선시대 때 향청 유양소에서 유래한 이제 향청, 그 지방 토호 양반들의 이제 어떤 모임, 그래서 수령을 보좌하고 했던 향천 자치 교화기구로서의 이제 그 향청, 이 향청에 뭐 어른이 좌수고 별감이고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원래 탄생할 때는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향사례와 향음주례를 해서 우리 고을에 이제 그 한 16세 성인이 된 애들 데려다가 좀 활쏘면서 이렇게 정신집중 이제 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또 술 한잔 주면서 늘 예의 갖추면서 술 한잔 해라. 그래서 그 향사, 향음, 주를 할 때는 늘 예의를 갖춰야 된다 해서 향사례, 향음주례를 이제 거행하던 곳이어서 향사당 이름도 처음에는 활솔사자로 됐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는 제주 목의 일반 행정 업무 일부까지 넘겨받아서 호적을 관리하고 일반 백성을 상대로도 이렇게 이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회사자, 모의사자가 이제 돼서 지금 향사당으로 이렇게 이제 한자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원진 탐나지에는 활솔사자로 되어 있거든요. 향사당. 그러다가 이양상 남한박물관은 향청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원조 탐나지 초반부터 이제 이렇게 모일사자로 향사당으로 이렇게 한자가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일사자로 이렇게 이제 돼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저기 조천에 가시면 이제 조천진성의 연북정이 있죠. 이 연북정 현판도 참 연필입니다. 이 연북정의 이 그 글씨를 놓고서 제가 이제 그 좀 어르신 아시는 분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어떤 분은 청탄 김광추 선생께서 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연농 홍종시 선생이 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지금 정확하게 이 연북정 현판의 이제 서체는 누구 글씨인지 모르지만 명필임은 이제 확실합니다. 뜻은 뭐 아주 쉽죠. 그냥 그리워할 연자에다가 북녘 북자입니다. 북녘을 그리워한다는 뜻으로 북쪽에 있는 왕을 그리워한다. 근데 일부 그 자료에 보시면은 무슨 뭐 유배인이 서울을 또는 왕을 그리워해서 연북정했다라고 이제 이렇게도 이제 그 소개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통상 제주를 오갔던 뭐 목사, 군수, 혈령 아니면 어사 또는 유배인까지 포함해서
이런 제주를 오갔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당도하는 곳이 조천포였고, 따라서 조천포에 당도하는 순간 늘 임금에게 기본적인 어떤 그 충신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임금을 늘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여기 제주에서 뭐 지내다가 뭐 올라가겠습니다 라든가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지, 어느 특정인 그 부류의 세력들이 뭐 임금을 향해서 그리워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북자가 원래는 북좌남면이라는 말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북쪽에 딱 자리 잡아서 남쪽으로 면, 얼굴을 향해 있다라는 북좌남면이 곧 왕을 지칭하는 표현이거든요. 왕은 항상 북쪽에 앉아서 남쪽으로 얼굴이 향해 있는 사람이다 해서 북좌남면 또는 남면이라는 말만, 남쪽으로 얼굴이 나 있다, 남면, 아니면 그냥 북녘 북 하면 이건 다 왕을 그 상징하는 이제 표현들이라는 사실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원래 이 이름은 이용 목사 때 쌍벽이라고 이제 불려졌던 곳이에요. 쌍벽정이라고 불려졌던 곳입니다. 그 두 쌍자에다가 이제 풀벽자, 두 개의 푸르름을 맞이할 수 있는 곳이다 해서 쌍벽정이라는, 그래서 그 쌍벽정이라는 용례를 찾아보니까요, 말 그대로 이렇게 제주 북쪽을 바라보면 드넓은 바다, 푸른 바다가 보이고, 남쪽을 향해 보면 아주 짙푸른 한라산이 웅장하게 이제 뚝 서 있고, 그래서 남쪽을 바라봤을 때 짙푸른 그 한라산을 바라보는 푸르름, 산을 바라보는 푸르름, 청산 배경으로, 그리고 앞에는 벽수, 제주의 푸른 바다 해서, 통상 우리가 얘기할 때 이걸 이제 쌍벽, 두 개의 푸르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 오히려 원래 처음 지어질 때의 그 명칭, 호칭이 쌍벽장이 더 괜찮은데, 요걸 성윤문 목사가 중수하면서 이름을 연북정으로 이제 바꿔버린 거죠. 지금은 이제 연북정으로 오랜 세월 이제 불려왔습니다만은, 원래 이름은 이제 쌍벽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해신사죠, 해신사. 편액은 이제 누가 썼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좀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대자로 아주 참 연필인 듯합니다. 여기 지금 해신사를 처음 세운 게 장인식 목사 때예요. 장인식 목사 때, 물론 그 이전서부터 어떤 그 해신에게, 바다신에게 어떤 그 어부들의 이제 안녕을 기원하는 제례를 지내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 누구를 향해서 제사를 지낸다는 그 신의가 없었대요. 그냥 거기서 모여서 이렇게 이제 그 어부들이 그냥 뭐 손빌면서 이렇게 이제 안녕을 기원하다가, 이 장인식 목사가 거기다가 이 신의를 세운 거죠. 해신지위, 바다신이 딱 있는 위판이다 해갖고 해신지위라는 위판을 이제 써서 걸어 두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신의까지 모셔갖고 여기가 이제 해신사로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건데, 원래는 이제 신의 위판도 이제 없었던 곳입니다. 네. 자, 정의현 쪽에 보면 그 지금 정의현감의 근무처로 근민원이 지금 복원되어 있습니다. 근민원. 근데 이게 예전에는 일관헌으로 이렇게 이제 불렸던 곳이에요. 성읍마을에 가시면 정의현감이 이제 어떤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현판, 근민헌이라는 현판하고 일관현이라는 현판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 1653년 이원진 탐나제에는 그냥 아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현감이 근무하는 곳이 아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766년 윤시동 목사가 쓴 진국탐나제에 보면 현감이 근무하던 아는 근민헌이다라고 이제 이름이 이제 딱 정해져서 나오고 있고, 그 뒤에 한 100여 년 뒤에 나온 1843년 이원조 탐나제 초본에는 일관헌으로 이렇게 이제 정의현감의 근무처가 이제 실려 있어서, 이게 이름 정해진 거는 아마 윤시동 목사 이전에 근민헌으로 처음 지어졌다가 나중에 그 사이에 이제 근민헌에서 일관헌으로 이름이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 1766년에서 1843년 사이에 요 정의현감의 근무처를 근민헌에서 일관헌으로 바뀌고, 그래서 일관헌이라는 건물로
가장 최근까지 이제 불려져 오다가 거의 한 10여 년 됐죠. 이게 이제 복원하는 과정에서 근민헌으로 이렇게 바뀐 데는 처음 지어질 때 이름은 지금 사례에도 확인되지만 근민헌으로 이렇게 이제 지어졌고 나중에 일관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복원하고 난 뒤 애초에 지었을 때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현판을 단 모양입니다. 뜻은 보시면은 오히려 근민헌의 뜻이 더 바람직스럽고 좋은 뜻이에요. 서경에 보시면 유교경전 서경에 보시면은 이런 뜻이 나옵니다. 백성은 친근히 해야지 낮게 보아서는 절대 안 된다. 친근히 할 뿐 낮게 보아서는 안 된다. 즉 민가근 불가하. 민은 가까이 해야만 하고 아래로 봐서는 불가하다 해서 항상 민을 두려워하라라는 뜻이고, 정의현감 네가 정의한 백성들을 다스릴 때 절대 백성을 아래로 낮춰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백성을 가까이 하라라는 뜻으로 근민이라는 뜻이 나왔고, 이 유교 경전인 서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근민헌이라는 이름이 더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일관이라는 뜻은 해를 바라본다는데 여기 해는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좀 중국 태산 동남쪽에 있는 봉우리가 일관봉이라고 있어요, 중국에. 그런데 그것보다는 임금을 향한 봉우리라는 뜻으로 또 역시 아까 연북정과 비슷한 뜻의 개념이 일관헌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후세 명칭인 일관헌보다는 애초에 명칭인 근민헌이 더 어떤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담긴 편액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지금 근민헌으로 편액 바꾼 부분은 나름대로 이제 좀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 먼저 지어진 이름이기도 하고요. 예.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제주의 현재 이제 그 좀 복원된 고 건축물을 중심으로 편액에 대해서 그 연원, 취전 근거 또는 누구가 이제 지었고 또 현판의 글씨는 또 누구의 글씨라는 사실을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제주의 편액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배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기표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그 제주의 유배문화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애초에 이제 지금껏 강의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제주의 금성문 공부할 때 금성문을 4가지 주제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제주 전역의 마해명, 그리고 둘째는 유배인 정려 유허비, 그리고 셋째는 제주의 목민관들의 이제 뭐 이른바 이제 선정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효자 연려 의사들의 이제 그 정려비 해서 우리가 예전 제주 금성문을 4가지 주제로 공부할 때 유배인 정려 유허비 공부할 때 상당 부분을 이제 많이 소개해 드렸던 듯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내용들은 예전 강의분 유배인 정려 유허비 좀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유배 일반적인 어떤 그 이야기, 그리고 제주 유배인 중에 아주 좀 특이한 어떤 그 사례, 요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제주의 유배인들을 조명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런 유배인과 우리 제주민과의 관계 또는 제주 문화 형성에 유배인들이 끼친 영향, 이런 부분을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반론적인 제주의 유배 문화 부분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요. 도대체 이제 요 유배 제도가 조선의 형벌 제도 중에 어디에 이제 해당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유배인 중에 좀 특이한 사례 한 4가지를 좀 잡아봤습니다. 첫째는 이 제주에 유배에 와서 제주에서 사살을 받아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제주에 유배 왔다가 또 소환돼서
가는 도중에 사사받아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제주에 유배 왔다가 다시 또 재조사를 위해서 서울로 불려 올라가서 서울에서 끝까지 자신의 의지와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한가하다 옥사당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그 제목을 상처라고, 유배인이 당한 상처 1이라고 이렇게 이제 4.3의 추국 이라고 이제 잡아봤고요. 두 번째는 이 조선 후기 들어서면서부터 특히 현종, 숙종, 영조에 이르는 기간 때 아시겠지만 그 조선 후기 이 붕당 정치가 아주 그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못해 나중에는 정쟁으로까지 이제 발전하고 그렇죠. 이른바 이제 동인서인, 남인북인, 노론소론과 같은 이런 그 붕당 간의 이제 그 정쟁에서 가문에서 대를 이어서 제주로 유배 오는 사례가 이제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여기 지금 소개했습니다만은 소현세자의 세 아들뿐만 아니고 그 손자까지 제주에 유배 온 적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신명규, 신인이라는 부자간에 제주에 유배 온 적도 있고, 아니면은 이번엔 3대에 걸쳐서 제주에 유배 온 분들도 있습니다. 노론계열을 가문 사람들인데요. 조관빈, 조양순, 조정철이라는 사람이 3대에 걸쳐서 제주에 유배 온 사람들이어서 이 3대 유배인들의 이제 그 사례 이렇게 이제 조금 소개해드리고, 세 번째는 형세의 역전이라고 그래서 처음에 유배 보낸 사람과 그로 인해서 제주에 유배 온 사람들이 그 유배 보낸 사람인 광해군이 쫓겨나서 그분들은 다 풀려서 서울로 돌아가는데 오히려 그분들을 유배 보냈던 광해군은 나중에는 제주에 유배 당해 제주에서 사망하죠. 이 경우는 어떤 그 형세의 역전이라는 주제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이 그 명필 추사체가 우리 제주에서 완성됐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그 명문 세도 가문 출신으로 아주 젊어서 중국에 왕래하며 명필 서체를 이룬 이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에 유배 와서 뜻이 꺾이고 거의 10여 년간, 9년간 제주 유배 생활을 하다가 아주 그 담백하고 간결하고 힘이 들어가 있는 추사체를 완성하는 그 과정을 인격의 완성, 오만함에서 겸손함으로 라는 주제로 추사 김정희 선생을 이렇게 이제 좀 조명하는 이런 특이 사례로 제주의 유배 문화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예. 우리 제주의 유배 문화가 시작된 건 조선시대부터 아닙니다. 고려 때부터 유배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조선왕조 500년에 고려 후기 한 100여 년간을 합하면은 우리 제주가 유배성으로 우리 역사에서 자리 잡힌 건 600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른바 제주를 조선시대 때는 원악도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멀 원자에다가 나쁠 앞자죠. 예, 멀고 험한 섬이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만큼 우리 제주가 유배지로 이렇게 조선시대 때 활용을 했기 때문에 원악도라는 이름까지 이렇게 갖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이면 되는데요. 그 유배인들이 제주의 유배에 당할 정도면은 뭐 웬만한 보통 잡범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그 뜻을 펼치다가 최고 권력자인 왕과 의견 충돌을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상대 붕당과 어떤 그 논리적인 논쟁을 거치다가 한풀 꺾여서 결국 제주로 이렇게 이제 낙향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제주로 들어온 유배인들을 일종의 정치범은 좀 오버일 것 같고요. 뭐 양심수, 그래서 자신의 뜻을 꺾지 않는 의기를 지닌 선비들의 이제 모습으로
유배인들이 제주에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우리 제주의 유배가 처음 시작된 게 언제냐, 또 누구에 의해서냐, 이걸 문헌에서 찾다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보낸 게 아니었어요. 처음은 원나라에서 처음 우리 제주에 유배인들을 보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1275년에 원나라에서 도적 10여 100여 명을 탐나에 유배 보냈다라는 기록이 처음으로 나온 유배 기록입니다. 이때는 지금 이 도적이라는 뜻이 과연 어떤 그 단순한 잡범의 도둑인지, 아니면은 어떤 그 원나라의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킨 어떤 그 반란 집단을 일컫는지는 지금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확인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일단 처음에는 이제 도적이라고 이렇게 1275년에 불려졌다가 불과 한 40년 뒤에는 위왕 암흑가 또는 뭐 페란의 대왕,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제주에 유배 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원나라 황실과 대척점에 섰던 어떤 그 정치 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원나라에서 우리 제주에 유배 보낸 유배인들은 원나라 황실과 어떤 맞서 싸우면서 대척점에 있었던 또 다른 어떤 정치 세력가들이 패배하면서 제주로 이제 유배해 왔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원나라가 1368년에 멸망하고 명나라로 이렇게 이제 왕조 교체가 이루어지죠. 명나라 초기 때도 원나라의 전통을 이어서 과거 원나라 황실 세력들 중심으로 제주에 또 유배 보냅니다. 명나라 건국관 주원장이죠. 태조 주원장이 제주를 또 유배지로 삼아서 원나라 황실 세력을 이렇게 이제 제주로 유배 보낸 적도 있어서, 이렇게 우리 제주가 유배지로 처음 조명되게 된 데에는 오히려 우리 고려나 조선 이때보다는 중국의 원나라 명나라 때부터 제주를 유배지로 삼아 중국의 어떤 그 정권 대척점에 섰던 세력들을 제주로 유배 보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사료인 고려사나 아니면 중국 사료인 원사 또는 명사, 여기에 실린 유배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1275년 충렬왕 때부터 시작해서 뭐 충수광, 충해왕, 우왕, 공양왕까지, 고려 말까지 이렇게 원나라에서 유배 보낸 사람들, 또는 여기 1382년 우왕 때는 명나라 황제가 원나라 양왕가속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 또 제주에 유배 보낸 내용까지 이렇게 한 9가지 사례가 우리 이제 문헌에서 제주를 처음으로 이렇게 유배 보낸 사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면 고려 조정에서 또 고려인으로 제주에 유배 보낸 적은 없냐 이거예요. 역시 문헌에 살피니까 고려사에 이렇게 고려시대 때 고려 조정에서도 제주를 유배지로 삼아 유배 보낸 사례가 많이는 않지만 한 7사례가 등장합니다. 송길류란 사람부터 시작해서 학선, 뭐 김용, 임무, 권왕까지 이렇게 고종 때부터 충해왕 그리고 공민왕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제주에 유배 보낸 사례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여기 지금 송길류 같은 경우는 제주 유배가 아니고 이제 좀 추자도 유배여서 이 송길류의 제주 유배를 최초 유배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또 문제가 있을 듯합니다. 네. 자, 이 조선시대로 넘어오죠. 조선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드디어 이제 제주가 이제 아주 그 유배지로 이렇게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활용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 조선 건국 초에 우리 제주에 들어온 유배인이다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지금 한천, 김만희, 이미, 강영 같은 사람들인데요. 이분들은 지금 해당 성씨, 즉 청주한씨, 김해김씨, 경주이씨, 신청감씨 쪽에서 우리 제주에 처음 들어온 시조다 해서 들어올 입자에다가 섬도자 써서 제주 입도조라고도 이렇게 불리는데, 이분들을 하나같이 그 종친회에서는 그 해당
성씨가문 종친회에서는 태조 이성계의 반대에서 또는 조선 건국의 반대에서 고려 왕조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충신으로 우리 제주에 들어오신 분들이다 해서 하나같이 다 유배인으로 이렇게 이제 조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유배 관련, 제주 유배 관련 사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료라고 할 수 있는 1956년에 이제 나온 제1 역사학자인 김봉현 선생이 쓰신 제주도 유인전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분들이 하나같이 다 제주에 유배당했다라고 이제 쓰고 계신데, 제가 관련 기록을 조선왕조실록이든 고려사든 여러 관련 기록을 좀 수소문 해봤습니다만은 제주에 유배에 왔다라고 이 내분에 대해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유망인, 즉 어떤 조선왕조 개국에 좀 탐탁치 않고 충신불사 이분의 정신은 비록 가졌을지언정 조선왕조 조정에 의해서 유배당한 게 아니라 뭐 어떤 그 은둔 처사 선비의 입장으로 제주로 이렇게 흘러들어온 경우가 아닐까. 이 경우는 이분들을 유배인으로 해석하고 불리기보다는 뭐 유망인 아니면 그냥 제주 입도조 이렇게 이제 불리는 게 좀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지금 저기 물음표를 지금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학계와 어떤 종친회 간의 어떤 그 객관성을 담보로 하는 좀 연구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역사문헌에서 확인되는 조선시대 최초의 유배인은 누구냐 하면은 태종실록에 나와 있는 민무구 민무질 형제예요. 태종의 부인 원경왕후 민씨의 동생들이죠. 이 두 민무구 민무질이 제주에 유배온 사례가 1409년 최초의 사례로 이제 등장합니다. 역사문헌에서는 1911년이면 벌써 조선은 멸망하고 일제강점기로 들어간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저기 이순훈이라는 분이 배고인 사건에 연루되어 제주로 이제 유배 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하면 유배가 아니고 이미 유배제도는 1894년 갑오개혁 때 유배제도는 공식적으로 사라집니다. 형벌제도의 하나로. 따라서 형벌의 일종으로 제주도의 금고형에 처해졌던 거예요. 이승훈 선생은. 제주도에 갇혀 거주지 이동의 자유를 제한시킨 거죠. 제주도를 근거지로 해서 금고형에 처한다라고 제주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승훈 선생을 제주 유배인으로 부르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금고형에 처한 경우까지 우리가 그냥 넓은 의미로 유배로 보면 제주 최후의 유배인은 배고인 사건에 연루됐던 독립운동가 오산학교 세웠던 이승훈 선생, 남강 이승훈 선생이 마지막 유배인이 아니냐 해서 이렇게 이제 한 500여 년 동안 1409년부터 1911년까지 제주는 이제 유배지로 자리 잡히게 되죠. 주요 유배인들을 살펴보면요, 연산군 때 무오사화로 이 정의현에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유배왔던 홍유손이라는 처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소총유고라는 이제 개인 문집도 남기고 있고요. 그 소총유고라는 개인 문집에 보면은 이 1490년대 말 그리고 1500년대 초반 정의현의 어떤 관사 또는 정의현에서 유배 생활하면서 읊은 한시가 오늘날 전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소총 홍유손과 관련된 연구가 지금 학계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덜 되어 있는데요. 이 홍유손이란 분이 드디어 이제 조선시대 때 그 4대 사화라고 불리는 그 사화의 첫 희생자로 제주에 유배된 사람으로 제주 목도 아니고 대정현도 아닌 정의현에 유배에 왔었기 때문에 오늘날 정의현 지역의 유배인만 특정 지역 연구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유손이라는 사람을 좀 이렇게 소개해봤고요. 뭐니 해도
이 제주 유배인 중에 오현 중에 이제 그 가장 앞선 시대로 충원 김정 선생이 제주에 유배 오죠. 자꾸 말씀드리지만 동문시장 남쪽에 아까 그 향교가 이제 옮겨갔을 때의 그 지역 바로 이웃집이 충암 사당이 있었고 거기가 충암 선생이 유배해서 살던 터라고 이렇게 이제 문헌에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동문시장 남쪽에 유배 와서 살았던 살인파의 거두 정암 조광조 선생과 더불어 개혁정치를 중종 때 펼치다가 훈구파의 반격을 받고 기묘사화로 제주로 유배 왔다가 1년 만에 사사당한 충원 김정 선생이 있고요. 같은 시기 때 충원 김정을 옹호했다가 역시 대정현에 유배 왔던 고부 이씨 입도조로 이제 이세권 선생도 대정현 유배인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단다. 제주 유배인으로서 위상이 가장 어떤 그 격을 놓고 봤을 때, 신분상 격을 놓고 봤을 땐 1637년에 제주로 유배온 광해군에 있죠. 광해군. 이미 한 15년 전에 즉 1623년 인조 반정으로 이렇게 이제 쫓겨난 왕이죠. 처음에는 이제 강화도 교동 쪽으로 유배당하고 그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전장하다가 결국 한 15년 뒤에는 제주도로 이렇게 이제 제주로 유배옵니다. 그리고 4년간 제주에서 유배 생활하다가 제주 모기예요. 요 제주 서난에서 유배 생활하다가 결국 제주에서 사망합니다. 돌아가시죠. 광해군이. 그래서 광해군 관련 이야기도 이제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그 소현세자 세아들 우암 송시열 선생의 또는 추사 김정일 선생의 이렇게 유배가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주요 유배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최고령자로 제주에 유배했던 인물로는 요 경종 때 유배했던 신임이란 분, 이분의 아버님도 제주도 대정현에 유배했던 적이 있는 아까 신명규라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84세로 이렇게 제주에 유배 와서 가장 최고령자인데 우암 송시열 선생도 제주에 유배 왔을 때 연세가 83세입니다. 그래서 거의 요 신임 선생이나 우암 송시열 선생이나 80세가 넘으신 고령으로 제주에 유배온 유배인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듯하고요. 가장 어린 나이로 제주에 유배된 인물을 하면은 4살 왕자가 제주에 유배온 바로 소현세자의 막내 아들이죠. 소현세자의 첫째가 이석철, 그리고 둘째가 이성림, 그리고 셋째가 이석현 해서 이렇게 이제 세 아들이 있는데 12살, 8살, 4살 어린 나이에 인조가 다 제주도로 유배 보내버려요. 자기 손자죠. 인조의 손자. 그래서 이 4살로 제주에 유배 온 이석견이라는 인물이 최연소 유배인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유배인들 아까 대강 말씀드렸고요. 이 유배라는 제도를 우리 조선의 형벌제도 속에서 이제 살펴봐야 될 듯한데요. 아마 이거는 우리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국사교과서에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듯한 형벌제도. 앞글자를 따서 태, 장, 도, 유, 사, 5형제죠. 5형벌제도죠. 이게 원래 경국대전에 있다기보다는 명나라 법전에서 참고해서 대명률이라고 불리는 명나라 법전에 근거한 형벌제도입니다. 예, 태형과 장형은 쉽게 얘기해서 곤장 때리는 형벌이고요. 도형은 감옥에 집어넣는 형벌이고, 유형이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할 유배 원방으로 유배 보내는 형벌이고, 사형은 말 그대로 목숨을 끊는 이제 형벌입니다. 태형과 장형은 이 곤장의 굵기가 좀 틀리고 또 때리는 횟수도 좀 틀려요. 즉 조금 가느다란 매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때리는 걸 이제 태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 10, 태 20, 태 30, 태 40, 태 50까지 있고요. 그 다음 60대부터는 장이라고 하는데, 장은 몽둥이에 이제 굵기도 아주 그냥 굵고 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곤장입니다. 그래서 장 60, 장 70, 장 80, 장 90, 장 100 해서 이게 태형과 장형이죠.
근데 통상 장양까지 갈 경우에는 요 도형도 함께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장 70에 도 1년 해서 징역 1년인데 징역 1년 옥살이 하기 전에 장 70대 맞고 옥살이 해라 해서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병과라고 하거든요. 함께 부과한다, 같이 부과한다 해서 이제 이런 장양 병과가 이제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금하는 기간도 5등급으로 나눠서요. 1년, 1년 반, 2년, 2년 반, 3년 해서 이렇게 이제 오늘날처럼 막 그냥 뭐 10년, 20년 오늘날 이제 유기징역 뭐 이런 말하고도 비슷하지만 예전에는 3년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 유배 보내는 중앙에서 먼 변방지역으로 유배 보내는 유형은 3등급으로 나눕니다. 2천리, 2,500리, 3천리 해갖고 이제 3등급으로 나누는데 우리 서울 한양을 중심으로 저 북쪽으로나 남쪽으로나 아무리 따져도 1000리 내지는 1500리 넘어가지 않거든요. 저기 두만강 압록강에서 여기 목포 부산까지 우리 소위 금수강산 3000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전역을 놓고 봤을 때는 3000리가 맞지만은 서울 중심을 놓고 봤을 때는 3000리가 안 돼요. 이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이제 곡행이라고 해서 꾸불꾸불 돌아서 이제 내려가게끔 만들기도 하고요. 곧바로 직선상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가게끔 하고 충청도로 갔다가 경상도로 갔다가 전라도로 왔다가 서울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유배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전체 거리를 이렇게 이제 곱하기 2 뭐 내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목포 흑산도까지다 이러면은 전체 거리로는 1000리인데 그 거리를 뭐 곱하기 2, 3 하면은 3000리에 해당된다 해서 하지만은 여기서 우리 조선에서 얘기하는 유형의 거리 구분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냥 유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유형은요 이제 이렇게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가지로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요. 유형은 거주지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부과합니다. 아까 뭐 U2000리, U2500리, U3000리 이렇게 하지 않고요. 본양안치다, 중도부처다, 죽은안치다, 위리안치다, 절도안치다 해서 이렇게 거주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유형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본양안치는 그 태어난 고향에서만 살아라. 그 고향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향 안에서만 살게끔 하는 경우를 본양안치라고 부르고 중도부처가 가장 많거든요. 우리 조선시대 실록을 읽다 보면은 너 안오개를 유배형에 처했는데 중도부처하라 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뜻이냐면은 뭐 예를 들어 이제 목포나 부산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 죄인을 호송하는 유배인을 호송하는 금부도사가 적절한 지점대 가서 유배인과 합의와 여기서 이 근거지에서 유배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정하면은 거기가 곧 유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 곳으로 정해 보내다가 중도에 머물러 살게 하는 경우가 이른바 이제 중도부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죽은안치는 고향하고는 상관없이 어느 현에서만 살아라, 제주 목에서만 살아라, 정의현에서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죽은안치라고 부르고 위리안치는 적소, 그러니까 유배인이 이제 살 집의 출입, 행동 반경을 집 안에서만 살아라. 이 경우는 위리안치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가시나무 둘러쳐갖고 집 안에서 살아라 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진짜 그 해당 지역 지방관들이 유배인을 관리할 때 아주 그냥 철저하게 식사 내지는 식료품 또는 필요한 의복 물품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 집하고. 그러면 유배인은 오로지 이제 그 안에서만 살고 그래요. 물론 이제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 점검하는 경우가 있어서 점검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대체적으로 안에 살죠. 하지만 지방관에 따라서 이 말은 위리안치라도 어느 그 일정 그 해당 구년 안에서 이렇게 이제 조금 거주지전의 자유를 허용하면서 거기를 벗어나지 않도록만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절도안치라고 해서 꼭
섬에만 살아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제주 같은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절도 완치죠. 이 지금 추사전까지가 아마 이렇게 탱자나무 가시를 담 위에 둘러쳐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위리 안치를 형상화한 모습입니다. 첫 번째 사례로 이제 들어가죠. 이 사사당하거나 이제 추국당한 사람들 세 사람을 꼽는데요. 충황김정, 무한성시열, 서재 임증하 선생을 이렇게 이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충황김정 선생부터 이렇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기묘사화로 제주에 유배온 분이에요. 1520년에 제주에 유배 왔다가 다시 1년 뒤에 사약에 내려와서 이제 사살을 합니다. 이분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제주 풍토록이라는 아주 중요한 저서를 남겼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이 충황김정 선생이 편찬하기 위해서 책을 쓰기 위해서 이제 기록해 놨던 건 아니고요. 이 충황김정 선생의 이제 누이 동생의 아들, 충황김정 선생 입장에서 는 외조카가 제주에 유배 가니까 외삼촌에게 자꾸 편지를 보냈나 봐요. 제주란 곳은 참 두 번 가기 힘든 어려운 먼 곳인데 그 지역 풍속이 어떤지, 그 지역 뭐 토산물이 어떤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한 거 주고받는 편지 속에서 충황김정 선생이 이렇게 이제 보냈던 내용이 나중에 다 모아서 그게 제주 풍토록이라는 책으로 이제 소개된 겁니다. 오늘날 이게 사실상 오늘날 이제 신증동국여지승남이라고 관에서 정부에서 편찬해낸 역사 지지서를 빼고 개인이 제주의 어떤 풍토, 물산, 지리, 민속 이런 특징들을 이렇게 이제 서술한 사찬 개인 편찬 역사 지지서로는 최초의 사례여서 지금 전하는 것 중에 상당히 중요한 사료고 조선 정기 사료고 16세기 정기 우리 제주 사회를 이해할 때는 이 제주 풍토록이라는 책을 꼭 봐야 됩니다. 이미 지금 한글로 다 번역돼서 제주문화원에서 2007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충황김정 선생에 대해서 오연 중에 한 분으로 모셨기 때문에 아까 그 오연단이 귤림 서원이 있었고 지금 아마 오연단에 가서 보시면 조두석 앞에 크게 이제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귤림 서원 묘정비라고 누가 언제 세웠냐면은 장인식 목사가 1850년에 세운 비석입니다. 그 비석에 보면 귤림 서원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연역과 관련된 얘기, 귤림 서원에서 모시고 있는 어르신이 어떤 분들인지 오연에 대한 이야기 이게 다 쓰여져 있거든요. 그 중에 충황김정 선생을 요 장인식 목사가 어떻게 이제 서술하고 있는지를 지금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소개해 드립니다. 일단 이름 정의용, 원충이고 문갑니다. 시호. 조광조 선생과 함께 이렇게 개혁정치를 펴려 했다. 그런데 남군 신정과 같은 훈구파 세력에 의해서 결국 김연현의 사화를 당해서 탐나로 유배되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귤림서원 묘정 비문 안에 제주에서 후명 사사받았다. 동성 안에 판서정이 있는데 선생이 살던 예터이다 라고 이 판서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동문시장 산지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다리 조금 이제 남쪽에 거기에 이제 판서정이라는 표지석도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이 판서정과 관련된 이야기는요, 지금 장인식 목사가 세운 귤림서원 묘정비에만 소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또 한 100여 년 전인 1735년 노봉 김정 목사가 아까 삼천사선 건립한 노봉 김정 목사의 노봉 문집에도 보면 이
충원 김정 선생이 와서 직접 봤다는 판사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실려 있습니다. 충원 김정 선생 정려유업이 예전에 우리가 유배인 정려유업이 할 때 오연단에 있는 요 비석을 좀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우암송시열 선생으로 보면 우암송시열 선생은 너무나도 이제 잘 알죠. 노론의 이제 영수로 제야 살림 유학자를 이제 대표해서 오히려 관직 생활은 효종대까지 오랜 세월 거치지 않는데 오히려 현종 즉위 후부터는 제야에 응가하면서 숙종 때까지 이 노론 세력의 이제 공론을 창시하는데 이제 큰 역할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요 1689년에 민현왕후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장희빈이 결국 왕비 자리에 오르고 인현왕후가 폐위됐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나서 1689년 장희빈이 이제 왕비 자리에 올랐을 때 그 장희빈에게서 난 유일한 아들 이 경종이죠. 나중에 곧바로 이제 어린 나이에 세자책봉을 하려고 하니 우암송시열 선생이 이제 반대 상소를 올리죠. 제야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은 세자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아직도 폐위당하긴 했어도 인현왕후가 이제 살아계신 마당에 조금 세월이 지난 뒤에 세자책봉해도 된다고 상소 올렸다가 숙종과 장희빈의 노여움을 받고 제주도로 이제 유배당하신 거예요. 1689년. 또 기사환국이라고 이렇게 이제 남인들에 의해서 노론 세력에 제거당하는 환국도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주에 유배와서 저 칠성통 끝무렵 산지천 쪽 그쪽에서 이제 한 100일, 105일 살아요. 유배 생활을 합니다. 이 유배 생활을 하다가 우암송시열 선생 정려유업이 비문에 보면은 우암송시열 선생이 향교의 이제 서적을 빌려다가 독서를 하셨다. 그리고 손주석을 시켜서 송주석을 시켜서 귤림서원에 가서 사형. 이때는 지금 우암송시열 선생이 아직 배양되지 않은 때니까 그 충원김정, 규암송인수, 동계정원 그리고 청운 김상암 네 분을 모신 사현의 귤림서원에 있을 때여서 우암송시열 선생이 제주에 유배 올 때 손자까지가 함께 오거든요. 송주석이라고 송자를 시켜서 귤림서원에 이제 배양을 하게끔 하기도 했고 뜰을 산책하고 신운 창작도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주에 유배 왔다가 100여일 만에 다시 서울로 불려 올라가요. 서울로 불려 올라가다가 전라북도 정읍에서 올라올 것 없다 해서 사양 내려보내서 결국 정읍에서 이제 사사당하시죠. 역시 이 우암송시열 선생과 관련해서도 귤림서원 묘정비에 우암송시열 선생 부분만 한번 뽑아서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소개합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선생은 쭉 해서 주자 이후 최고의 사람이다. 중국의 이제 성리학, 주자학을 완성한 주자 이래로 중국에서는 이미 그만한 분 태어나지도 않았고 우리 조선으로 넘어와서 우리 조선에서도 우암송시열 선생 이전에 퇴계이광 선생이나 율곡이이 선생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자 이후 최고의 사람이다. 또는 우암 선생은 곧 우리 조선의 유학을 집대성했다라고 이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요 장희신 목사가 전형적인 이제 노론 집안 출신이에요. 그래서 노론의 거두였던 우암송시열 선생을 다른 분들보다는 이렇게 이제 극찬으로 그 귤림서원 묘정비에 지금 새겨져 있어서 이거 우리가 이제 귤림서원 묘정비 비문 이렇게 번역문을 접하실 때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거나 이랬을 때
퇴계 선생도 있고 율곡 선생도 있고 다산 선생도 계신데 우암 선생만이 우리 조선 유학자의 최고 대가다라고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하시면은 안 되고, 장인식이라는 제주 목사가 귤림서원 묘정비에 쓸 때 우암성시월 선생을 이렇게 묘사했는데, 이는 장인식 목사가 노론 집안의 출신이고, 따라서 노론의 이제 가장 큰 어른이었던 우암성시월을 극찬하다 보니 이런 이제 문구가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함부로 그냥 인용하시지 마시고요. 예. 자, 지금 우암성시월 선생 정렬 유월기에 대해서도 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연단에 있는 거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기 안덕의 감산리 쪽에 유배웠던 대정현이죠. 조선시대는 서재 임진여 선생 유업이가 이제 역시 있어서 예전에 우리가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분은 또 어떤 분이냐 하면은 영조가 즉위했을 때 영조가 이제 탕평책을 펴죠. 노론과 소론 아니면 노론과 남인 간에 이제 더 이상 붕당 정치는 내가 왕위에 있을 동안은 인정치 않겠다. 그래서 실력과 능력과 품성에 따라서 인재를 골고루 붕당 가리지 않고 등용하겠다가 이른바 이제 탕평책입니다. 이 탕평책에 대해서 이 서재 임진여 선생이 노론 출신이에요. 반대하는 상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조 즉위 바로 이전에 경종 때는 소론이 집권했던 때 이 소론 세력들에 의해서 노론 세력이 상당수가 이제 많이 희생당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경종 초에 신임사화라고 그래서 노론을 이끌어가던 사대신이라고 조태채든 여러 인물들이 다 희생당합니다. 이렇게 전임 왕 때 희생당한 그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 과거 잘못을 저질렀던 소인배들 소론 정권은 좀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건의했다가, 야 지금 왕이 탕평책을 펴고 있는데 또다시 붕당 논의를 하느냐 해서 이제 처음에는 평안도로 유배 가요. 임진여 선생이 평안도 순안으로 유배 갔다가 2년 뒤에 아니다, 야 저 평안도 순안으로 유배간 임진여를 제주도로 보내라 해서 또 제주도로 이렇게 이제 옮겨 유배 당합니다. 제주도에는 우리 1727년에 이제 유배 오는데요. 이분이 제주도에 딱 유배 왔다는 소문을 듣고 이분의 할아버지가 예전 제주 목사로 왔던 임홍망이라는 분입니다. 임홍망. 임홍망 목사의 손자가 왔다 해갖고 제주민들이 이 유배인 임진여를 이렇게 이제 대대적으로 이렇게 환영해요. 막 먹을 것 갖다 주고 필요한 물품 막 그냥 갖다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면 당신 할아버지 임홍망 목사가 우리 제주민을 많이 구휼을 하고 살려놨다 이거예요. 이 임홍망 목사의 손자가 왔다고 이제 소문이 나니 이 고마운 제주 사람들이 이 임진여에게 이제 막 먹을 것, 뭐 필요 물품들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임진여가 예전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때 생각이 안 나서 기억이 안 나는데 십보록이라고 오늘날 전하지는 않지만 제목은 전합니다. 이 제주 사람들이 나에게 준 온갖 물품들을 임진여가 품목 하나하나마다 다 기록을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남긴 그 제목 책의 이름을 십보록, 먹을 식자에다가 보답보자, 보답 때문에 먹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해서 이제 임진여가 이제 기록해서 오늘날 그 십보록 책이 전하면은 아주 참 당시 또 제주민 누구들이 어떤 물품을 요 유배인 임진여에게 주고 하면서 나눴는지 아주 참 재밌는 자료가 이제 나올 텐데, 이 십보록은 오늘날 전하지 않고요. 제목만 이제 임진여가 그렇게 남겼다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자, 그래서 이 대정연 유생들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나 봐요. 임진여 선생이 2년간 대정연 유생들이랑 서로 이제 가르치고 배우고 하면서 토론하다가 결국 헤어질 때 대정 유생과 헤어지며, 즉 제주 유생과 헤어지며 라는 시를 지어주는데, 그 시 맨 마지막 구에 보면 너희들 제자들이여 게으름 피우지 말고 문 닫고 열심히 독서하며
학문 정진해라라고 이렇게 이제 시를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 그 서재 임징하 유배인과 대정현 유생들과의 어떤 교감, 이게 이제 아주 깊은 상태로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안덕 감산리에 세워져 있는 임징하 선생의 이제 유업입니다. 자, 이 유배인 관련 얘기는 이렇게 오늘은 좀 도입부만 조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후 2, 3대 유배인, 그리고 또 어떤 형세의 역전, 광해군 관련 유배인, 그리고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다음 강의 시간으로 넘겨서 이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